예, 여러분, 제가 다시 찾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좀 잘 쉬셨나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지금 이 사태는 초유의 사태다. 우리만 경험하는 사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는 사태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슬픔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사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유발 하라리가 향후 전개될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다. 그 등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빅브라더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 그 방향으로 인간이 선택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앞에 첫 번째 방향이 코로나 이후 사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가티브, 부정적인 방향이라면 포지티브한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은 뭐냐면,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나라나 국적이나 인종과 이념에 대한 편견은 사라지고, 나라와 국적과 인종과 이념을 떠나서 이 전염병이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보다 사회 동포적인 인류애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세계가 도래할 수 있다. 라는,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갔을 때 그렇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요, 그 인종적인 편견, 국가적인 편견이 실제적으로 많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유럽에서 15년을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살았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살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살았고, 독일의 보쿰에서도 살았습니다. 유럽에서 제가 많은 지인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친구들이나 제 스승들은 제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편견했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3세계에서 왔고 그 당시에 아시아 사람이라고 내 선생이나 내 친구들은 존중해 주었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유럽에서 서양인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여전히 유럽 세계가 백인에 대한 우월주의, 그죠? 3세기에 대한 1세기에 대한 우월주의, 인종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례였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등장은요, 이러한 편견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이러스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인종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바이러스는 빈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자라고 공격하지 않고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남자도 여자도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러스는 철저히 민주주의고, 철저히 반인종적이고, 철저히 반이념적인 것이죠. 이러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종에 대한 편견, 국가에 대한 편견, 이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는 이 무서운 적에 대해서 공동의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과 이념을 떠나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하여 보다 사회동포적이고 인류애로 가득 찬 협력과 협동을 형성시킬 것이다 라는 게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이 바이러스 유해 사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은 부정적 방향이고, 빅브라더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참으로 사회동포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이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가진 자와 그저 계급적 차이가 서로 차별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사회가 올 것이라는 두 번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방향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것을 인간은 결정해야 되고 이 결정을 잘 해야 된다고 유발 하라리는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유발 하라리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역사학자죠. 이 역사학자가 분석한 코로나 이후의 사태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말이 되는 것 같죠? 예, 굉장히 논리적인 말이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추론 가능한 방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발 할로윈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브라더의 출현으로 가느냐, 아니면 인류가 서로 인종적이고 그저 국가적 차별 없이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는 사회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갈 수 있느냐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유발 할로윈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겉면이라면 겉면이고 경고라면 경고를 하면서 그의 글을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뭐 저도 신학자로서 봤을 때 이런 역사학자의 분석은 상당히 예리하고, 그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전자로 가면 안 되고 후자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고 후자의 방향이 좀 더 복음적인 방향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진실이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동족인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죠? 복음에 대한 배반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발 할로위가 말하는 두 번째 방향, 이 방향이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방향으로 나아갈 결정을 인류가 안 한다는 장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학자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사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의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가? 이게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그 연령의 그 나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0살부터 20살부터 30대 중반까지. 20살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러니까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가지고 활동하는 나이까지 편만하게 여기에 포진되어져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uncontactable society, 아까 말했죠. 비접촉 사회가 이제 이 uncontactable society의 출현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아까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잠시 말했지만 uncontactable society라는 것은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사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비접촉 사회. 이것은 요즘에 그죠, 제4차 산업혁명이 지향에 같은 사회였던 거죠. 우리 때는 말입니다. 그 사실은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전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고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20대만 하더라도 전화를 한다는 것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실 상당히 어떤 새로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이 만나서 해결할 문제는 전화로 해결하고요, 전화로 해결할 문제는 문자로 해결합니다. 그게 여러분 실제로 문자로 해결할 것들이 많죠. 문자로 소통하고 온라인상에서 전산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꼭 만나서 해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돈 붙이려면 은행에 직접 갔지만 요새는 뭐 인터넷 뱅킹이 다 가능하니까요. 야, 돈 좀 보내줘. 빌려간 돈 10만 원 있는데 이번에 갚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문자가 뛰고 오면 알았다, 보내줄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만나서 해결할 문제를 여러분들은 전화해서 해결하는 거고, 전화해서 해결할 문제를 문자를 보내서 해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기성세대를 볼 때는 뭡니까? 문자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성세대는 전화하는 거고요.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고,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기성세대는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uncontextual society라는 것은 오늘날 그저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디지털 세대가 지향해 왔던 사회였지 코로나에 의해서 형성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코로나는 이러한 uncontextual society를 뭐 하고 있다? uncontextual society의 조직적인 체계를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 만나지 않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자신의 문명과 문화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려해 보건대 정말 생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최근 한 10년간의 사태입니다. 5천년 동안, 인류 문명사 5천년으로 본다면 5천년 동안 소통하지 않고 uncontactable society, 비대면적 사회 속에서 만나지 않고 소통한다는 이것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5천년 이상 이런 적이 없었다고. 최근 10년, 20년간에 빚어진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류가 왜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류가 왜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되었을까요? 페루에서 옛 도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이 도시를 사람들은 이 도시가 고대의 도시고 도시의 기원을 알려준 도시 유적 가운데 하나라고 해서 이 도시를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어머니 도시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어머니 도시라고 이름 지어서 말하는 옛날 고대 도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페루에서 발견됐죠. 그런데 이 도시를 답사를 해보니까 이 유물이 나왔는데 이 유물이 세 개가 출토가 된 거죠. 물고기 잡는 어망, 그다음 부는 피리, 그다음 허브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유물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 도시를 형성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이 유물이 보여주고 있다고 문화 인류학자들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도시에서 발견된 뭡니까? 그물, 고기 잡는 그물, 그다음 피리와 허브는 왜 인간이 이 도시를 형성하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이 유물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유물을 통해서 볼 때 인류가 모여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모여서 살아야 생존의 기회를 높이고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살아야 뭘 높이고 생존율을 높이고 두 번째 뭡니까?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유물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시를 형성시킨 이유는 뭐야? 도시에 모여야 생존율이 높아지고 두 번째 놀 때 할 수 있다. 더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생존율을 높이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도시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하구에서 발견된 물고기를 잡는 어망은 이 도시 하구에서 물고기를 잡아 양식으로 이용하고 그 하구에서 형성된 시장에서 다른 물건과 물고기를 교환하여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리와 허브는 인간이 도시에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흥겨워하며 즐겁게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 유물이 출토된 이 유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이니까 생존율도 높아지고 더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는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 이게 원래 도시를 모아서 살게 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도시를 형성시킨 이유는 자신의 안전과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를 형성시켜서 모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사태는 모이면 생존율이 떨어진다. 모이면 더 위험해진다. 이 말은 원래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정역방향의 사태가 지금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건 사실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도시를 형성시킨 게 모여야 생존율을 높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여야, 안 모였으면 죽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살고, 모여있지 않으면 위험한데, 그죠? 모이니까 안전성이 확보되어서 모였던 거고, 또 모이니까 혼자 노는 것보다 훨씬 재미나거든요. 혼자서 노는 것보다는. 근데 이름이 뭐라 그랬지? 서영준입니다. 서영준입니다. 영준입니다. 서영준이가 혼자서 노는 것보다는 황성주하고 같이 노는 게 더 재미있거든. 그리고 그죠? 서영준이가 황성주하고 둘이서 노는 것보다는 이동영이하고 서이서 노는 게 더 재미있거든. 그러니까 이 도시를 만드는 이유는 자신의 생존율의 가능성을 높이고, 모이니까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야, 생존율이. 두 번째는 뭐야? 훨씬 더 재미있더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균열이 온 거야. 이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목적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한 거지. 모이니까 오히려 생존율이 떨어지고, 우리가 위험해지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이는 게 더 생존율이 떨어지고 위험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기존의 도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 사태가 지금의 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모여 삶으로써 더 위험하고 생존율이 낮아진다면 인간의 입장에서 굳이 이런 도시가 계속해서 존속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굳이 이런 도시가 존속할 이유가 없지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래로 향후 인간은 모여서 활동하고 노는 것보다도 혼자서 활동하고 놀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큰 변화죠. 모이는 것보다 뭘 지향한다고? 혼자 있는 것을 지향하고, 모여서 노는 것이 위험하니까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혼자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농구하고 학습해 가는 향후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흩어져 살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재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생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혼자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개발하고 익혀야만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놀던 과거의 인간의 놀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놀이 방식이 나타날 것을 예측해 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이동영 교수가 지금 개변을 늘어놓는 것 같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죠. 그럴 거 안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잘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모였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잘 살기 위해서 흩어져야 한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비애와 아픔인데, 잘 살려면 모일 수 없고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거지. 옛날에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이거.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인데 반대가 된 거야.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구호가 되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비대면 업무, 비대면 수업, 비대면 놀이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사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뷔페에서도 전부 이거 차고 먹어야 되고, 그죠? 서로 얼굴을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신뢰라. 페이스 투 페이스. 이거 다 차고 눈만 내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아냐 말이야. 이래가지고는 길에 갈 때 내가 지나가도 못 알아본다니까. 지금 상황이, 그죠? 자, 그런 사태가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일이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직접 만나는 일 또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면 위험해지니까 안전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만나지 않으려는 입장이, 그죠? 하나의 간섭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접촉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인 가구는 전체의 가구 중에 16% 정도라고 그래요. 1인 가구. 근데 이게 20년 내에 1인 가구는 전체 인구의 30%, 한 40%까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뭐냐? 10가구 중에 뭐야? 서너 가구가 1인 가구라는 사태가 발생해요.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20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비접촉 커뮤니케이션을 확산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비접촉 커뮤니케이션 사회 Uncontactable Society를 활성화시켜서 그 사회를 앞당겨 오는 효과를 그저 극대화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뭐 청년들도 있을 텐데 재택근무라는 것도 하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업무에 어려움이 없더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재택근무해도 뭐 출근하는 거나 관계에서 업무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굳이 기름 써가며 회사 가고 공기 오염시키고 사람 만나서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돈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형성되고 있죠. 우리가 좀 덜 움직이고 덜 만나는 것 자체가 환경 변화나 기후 변화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도 형성될 수 있죠. 뭐 운전해서 그 돈 써가며 가솔 뭐 기름 써가며 가는 게 다 대기 오염이고 그 미세먼지의 원인이 안 됩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없어졌잖아요. 왜? 잘 안 나다니니까. 그죠? 공장도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재택근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건물 자체가 없는 오로지 온라인상에서만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물이 없고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회사가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에서 오로지 재택근무를 통해서 일하게 되면 만나서 소통하지 못한다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나서 대면을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뭔가 선후배,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관계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얼굴 안 보고 재택근무만 온라인상에서 하게 되면 오로지 그 사원의 역량은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되겠죠. 그죠? 인간관계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되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이 인정되고 평가되는 그런 기업 문화가 형성될 수 있죠. 철저히 온라인 기업이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면에서 하면 좀 다릅니다. 일만 잘한다고 해서 능력 평가가 안 돼요.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죠? 상관도 잘 생기고, 선후배 사이도 관계도 좋고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온라인은 오로지 업무 능력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가 이렇게 어떤 오프라인 회사에서 온라인 회사로 이렇게 회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심각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재택근무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기업 운영의 문제가 전혀 없어져 버리면 굳이 기업이 수많은 인력을 고용해서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직장인들이 정리해고당하고 직장을 잃는 사태도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햄버거 하나를 먹으려고 해도 요즘은 전문한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눌러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이미 그런 것들하고 내가 가보고 놀랐어요. 내가 같은 사람은 그거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젊은이가 나를 도와줘. 난 노인도 아닌데 벌써 그게 참 큰일이야. 20-30년 뒤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비대면 접촉 사회가 되면 바이러스 감염 줄어들고 경제적 효용성은 있겠지만 인력의 필요성은 점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은
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인가 하면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종들은 된소리를 맞고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그렇겠죠?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들, 이런 직업들은 정말로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홈뱅킹을 통한 은행 거래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은행 갈 일도 줄어들 것이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은행원들도 대거 정리해고되는 사태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을 잘라낼 수 없으니까 일단 정년퇴임하면 안 뽑겠죠. 왜냐하면 정년퇴임하면 빈자리를 뽑아야 되는데 안 뽑는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업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인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기업 하나. 넷플릭스가 뭡니까? 영화. 근데 여러분 보통 영화를 보려면 어디 가야 되노? 우리 승주가 남자친구가 영화 보려면 하면 손잡고 뭐고 CGV에 가야 되잖아. 그래 가서 영화를 보니까 참 좋았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창궐하다 보니까 CGV 안 가고 넷플릭스를 가지고 집에서 모니터로 영화를 보더라도 참 재미있고 좋더라. 오히려 더 좋더라.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재미나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뭐 의견도 교환해가면서 보니까 더 좋더라. 그래서 이 비대면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는 이 코로나에서 호황 중에 호황을 누리고 엄청나게 뭡니까? 대박을 친 거죠. 넷플릭스가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유사일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넷플릭스는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기업이죠. 대면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죠. 그래서 이 넷플릭스 같은 회사가 이제 사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학들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 같은 경우는 별 혼란이 없지만 이 온라인 수업을 처음 시도해보는 기존 대학들은 혼란과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만나는 게 참 외롭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직접 못 만나니까 외롭고 쓸쓸하겠죠. 근데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의 분야에 천착하는 그런 그죠. 그 뭡니까? 오타쿠라 그러는 덕후들이 또 많이 생길 겁니다. 혼자서 놀아야 되니까 덕후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뭐 상당히 슈퍼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회적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접촉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다 보면 하나의 어떤 공감력이 떨어지고, 그죠? 하나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도 이런 언컨택터블 소사이티에서는 양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준비하고 있겠지만 비접촉 사회의 출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비대면을 통해서 운영하는 기업과 기술에 대한 관심과 공부와 숙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비대면적인 사회로 나아갈 텐데 비대면적인 상태 속에서 보다 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뭡니까? 개발, 학습, 공부, 훈련, 그 다음 비대면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마케팅하는 기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훈련하고 숙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발생되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그저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군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비접촉 회의 방법에 익숙할 필요가 있고요.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 사이에 정보 교환이 원활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방식의 사업들이 구상되고 기획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직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회는 더 이상 도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순서에서는요, 신학과 신앙에 대한 당부와 관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만나겠습니다.